네,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 각 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른바 험지 출마 결단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죠.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험지 출마론이 도대체 험지가 어디냐, 이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험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운 지역, 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통적으로 야당이 주로 당선이 많이 돼왔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는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아직 종로 쪽에 많은 이제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얘기되는 곳은 한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마포갑이라든지 동작갑, 강북갑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마포갑은 현재 더민주의 노웅래 의원이 현역이고, 예. 그리고 동작갑은 더민주의 중진인 전병헌 의원이 현역입니다. 자, 저희 그래픽 준비돼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대희 전 대법관 지역부터 화면으로 볼까요? 네, 안대희 전 대법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현역 의원은 노웅래 더민주당 의원이고요. 동작갑은 전병헌 의원, 그리고 강북갑은 오영식 의원입니다. 또 이쪽에 새누리당 후보들도 지금 갑자기 왜 또 강북이냐 이러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마포갑의 강승규 의원은 18대 의원을 했던 예. 인물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현역 의원들은 아니었던 분들인데, 예. 아무튼 그동안 지역구를 갈고 닦았던 이제 후보자들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저러한 지역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좀 미지수인 게, 그러면 안대희 전 대법관을 단수 추천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상향식 경선을 하겠다라는 것이냐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은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거의 단수 추천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전략 공천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 잠시 뒤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 종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로는 박진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만 이제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하고 박진 전 의원이 무척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 8월 여름만 해도 과연 어디 나올 것이냐, 노원병에 나와서 안철수 의원하고 겨룰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것저것 많이 이것저것 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진 전 의원하고도 한 차례 만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진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 겨뤄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 그 모임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오세훈 시장은 종로를 고집해서 아직도 그것은 유효한 상태이고요. 또 최근에는 또 구로 쪽 얘기가 나오면서 박영선 의원이 이거 탈당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 그리고 광진갑의 김한길 의원까지도 여기에 나서는 곳이 어떠냐라는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난 19대 총선을 보면은 서울이 48개 지역구입니다. 이 중에서 새누리당이 16곳을 얻었고, 그다음 야권이 32곳을 얻었는데, 주로 새누리당이 약한 곳이 강북 지역이거든요. 이 강북 벨트를 오세훈 그리고 안대희, 이 두 거물급, 또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이 강북 지역에 바람을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입니다. 예. 자, 이렇게 두 거물급들이 강북에 출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상대 후보가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일단은 공천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아니 내가 지난 4년간 털을 닦고 났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강순규 전 의원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잠시 좀 들어보고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대희 후보를 영입인사로 분류하여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경우 험지 출마를 빙자한 또 다른 전략 공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전략 공천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뭐 지금 강승규 전 의원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 계속 되어왔던 논란이거든요. 친박과 비박 간의 중요한 갈등의 접점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몇 개의 지역구에 일단 뭐 나가겠죠. 근데 경선을 지금 이번에 그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그 공천 룰이 확정이 됐잖아요. 새누리당이. 예. 거기에 신인 인사의 경우는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신인에게 좀 유리한 거겠죠. 예. 당원대 일반 국민의 비율을 3대 7로 이번에 바꿨는데 5대 5에서 아무래도 신인들은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렵겠죠. 지역구를 그동안 닦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의 그 선거구에서 그 여론을 갈고 닦았던 후보들로서는 저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강승규 의원의 경우가 또 18대 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 더 만약에 반발 저렇게 심한 것 해서 같아요.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탈당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또 맞붙게 되면 안대희 대법관으로서도 일단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출마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한 다음에 그 탈당을 하면은 있기 때문에 근데 경선을 한 다음에 탈당이 만약에 후보가 안 됐잖아요. 예, 물론 그러면 그 지역구에는 이제 예. 출마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인재 방지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와 투표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또 이제 새누리당의 경선 룰이 감점제, 가산제 이런 것들이 도입됐잖아요. 예.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경선에는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해서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반발할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오세훈 전 시장 경우에는 좀 다를 겁니다. 그 오세훈 전 시장은 한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 영입 인사 케이스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하는 지역은 당원 30 그리고 여론조사 70의 룰이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안대희 전 대법관 경우에는 100% 그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점 문제는 두 분 다 가산점은 없습니다. 두 분 정치 신 그 안대희 전 대법관 경우 영입 인사긴 하지만은 그 룰에 제외되는 룰에 그 인사청문회를 거친 정무직 공무원은 또 가산점을 안 주도록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산점 제도는 없고 쟁점이 되는 것이 100% 여론조사냐 그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누리당은 지금 영입 인사 그리고 공천 룰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 속에서도 요즘에 영입으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어제 발표를 했죠.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데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987년도에 제9차 개헌 때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예. 헌법 119조 2항이에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때 그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넣은 주역이 장본인이 바로 김종인 전 의원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돼 있고 지난번 대선 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던 인물이고 사실 경제민주화 때문에 상당히 그 대선 때 야당보다 여당이 이슈를 선점했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상당히 기여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본인 입장에서 좀 홀대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까? 어쨌든 뭐 기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본인은 홀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김종인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거의 뭐 실종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80점도 줄 수가 없다,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다라고 아주 혹평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한때는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 시절 이전에 안철수 의원과 자주 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 한번 해볼래?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를 하니까 안철수는 뭐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원장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문재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 있던 분은 문재인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김종인 그렇죠. 위원장이 가셨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있던 윤여준 전 장관께서는 또 이제 안철수 예. 의원의 국민의당으로 갔고, 이렇게 좀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분의 공통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김종인 의원 경우에는 보니까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을 4번을 여기 지내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내셨죠. 전두환 정권 때 2번 지내셨고, 노태우 정권 때 1번 지내셨고, 노무현 정권 때 반노 정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또 이렇게 4차례나 지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하고 친노 진영하고 같이 힘을 합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좀 의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그 가치를 문재인 대표로서는 차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대표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영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초력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그때 한명숙 체제에서의 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공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친노 운동권 인사들을 너무 많이 영입했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좀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전문가 집단들을 영입하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다소 보수적인 색태가 짙은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전 의원의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때 또 경제수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좀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담당했고, 또 안철수 멘토로 했기 때문에 뭔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김종인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게 경제민주화라면은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또 양극화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총선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름 뭐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큰 호재는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가치를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반응입니다. 더민주가 훌륭한 분을 모셔갔다. 대어를 가져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선수들이 몇 있다. 선수,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새 저걸 보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모사 또 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이제 제후들에게 가고 몸을 기탁하고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을 잘 포용을 해서 잘 활용한 사람은 권력을 잡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라져갔던 그 옛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종인 의원도 뭐 그런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김종인 전 의원은 뭐 단순한 책사라고 볼 수 없겠죠. 지금 말씀처럼 전국구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4번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한 책사라기보다는 어쨌든 김종인 의원이 단순하게 어떤 뭐 정책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치 공학적인 수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적어도 이른바 인재, 외부 인사 영입에 있어가지고는 나름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한 명 탈당하면 또 한 명 들어온 이런 아주 일일 일건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부정적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수라고 하면 이제 야구 선수로 따지면 구원 투수인데요.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 뭐 이제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 말로는 광주 전남의 몫을 서둘러서 영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될 몫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그 정책
그 공약들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예.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그 친노 그 운동권 정당과의 그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아하. 그런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요,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위원장이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상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부라고 평가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평가한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는 대단히 민감한 것 같아요. 국부라는 말은요, 1948년도 건국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와 진보의 아주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국절을, 우리나라 48년도를 건국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볼 것이냐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국부라는 얘기는 바로 그 1948년도에 그 정부 수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 말을 한 장소가 4.19 묘역이었어요. 예. 4.19 혁명은 아시다시피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했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중도라는 것은 어떤 뭐 산술적인 보수와 산술적인 진보를 적당히 갖다 놓은 게 중도가 아니라, 그렇죠.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중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양당 체제의 거대 기득권 구조에 그것을 타파하는 중도 개혁 정당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과도하게 나간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한상진 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생각이다라고 일단은 좀 거둬들이긴 했는데, 향후 앞으로 이제 3당 간의 정책이 치열해지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런 일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최근에 영입한 인사들이 좀 보수 색깔의 인사도 많이 영입하잖아요. 또 군 출신도 영입을 하고 말이죠. 그런 건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역시 그러면서도 중도를 지향하면서도 정부나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도라는 것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거 시대, 과거와 좀 화해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공과를 우리가 분명히 해서 그것을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의당의 그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정체성 논란에, 그 소모적인 논란에 또 휩싸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갖고 좀 찬찬히 그 천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그리고 추은호 의원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